사실 영화 개봉한 지 2주 지나고 이제 눈가닥에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적어도 이제 N차 관람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2번 이상, 또 많게는 뭐 6번, 8번 또 보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가씨를 처음 보신 분들대로, 그리고 여러 차례 관람을 하시면서 아가씨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오늘 박찬욱 감독님께 실컷 이제 여쭤보고 이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가 감독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건 꼭 박찬욱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난 뒤에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그때 생각해 두셨던 질문들을 이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N차 관람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좀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칸영화제 기자시사회부터 지금까지 한 6번 정도를 관람을 했는데요. 볼 때마다 좀 재밌게 이제 생각이 됐던 부분은, 보통 여성과 여성 커플 혹은 남성과 남성 커플, 동성 커플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이 동성 커플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로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캐롤 같은 경우에도 캐롤의 남편 혹은 남편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캐롤과 테레즈 커플을 관찰하거나, 그리고 이송일 감독이 연출했던 작년에 야간비행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남성 커플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이제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존재를 이제 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히데코와 수키를 바라보는 커플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이제 두 여성 커플이 비밀리에 모의를 하고 계획을 꾸미고 또 떠나는 이야기인 까닭에 아무래도 외부 시선이 존재하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수정하시고 촬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외부에 있는 이 커플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을 한 번도 넣으신 적이 없으셨는지. 예,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는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핑거 스미스 원작을 그 이유 때문에 골랐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지난 세기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 그런 막 그 차별의 시선과 맞서는 싸우고 또 탄압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즘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런 영화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필요하고, 또 저도 캐롤 같은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게 왜 그걸 신경 써야 하지라는, 아예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커플뿐만 아니라 이 만드는 사람의 관점도 그런 일은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 저는
그런 영화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장애가 되는 것은 같은 성인데 이래도 될까가 아니라 내가 속여 먹어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사기칠 대상인데 얘를 좋아해도 될까 이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장르적인 속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장애 속일 대상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 장애가 더 중요한 것이냐 묘사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관객이 그런 관점에서 저런 상대를 사랑해도 되나? 그런 관점에서 속여 먹어야 될 대상인데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 목표가 정말 완성됐다면 이상적으로 완성됐다면 영화 보고 나서야 그 문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장르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독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칸에서 처음 봤을 때는 두 여성이 특히 2부에서 담벼락을 넘고 달려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쾌감을 느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4번째 관람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아가씨라는 영화가 계몽 영화 같다는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좀 감상이 바뀌면서 여기서 계몽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계몽이라는 말을 좀 빈정대거나 좀 비판하는 뜻으로 쓰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계몽 영화라는 거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영어로 표현을 하면 레퍼런스 영화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11일을 포함해 여러 국내 매체에서 소개된 대로 박찬욱 감독님의 첫 이제 시대극인데요. 제가 아가씨가 1930년대 조선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박찬욱 감독은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풍경을 제일 처음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기대를 꽤 많이 하고 있었는데 칸에서 오프닝 시퀀스를 보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보셨다시피 일본 군대가 비 내리는 골목길을 추적추적 걸어가는 장면이 제 눈에는 제국주의의 어떤 위용찬란함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 감정이 들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냐면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감각의 제국 영화의 중반부에 일본 군대가 행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역시도 굉장히 제국주의의 화려함은 없고 정말 보잘것없이 그려지는데 그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겹쳐지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가대 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좀 여쭤볼까 좀 망설였던 있었는데 처음에 1930년대 조선의 풍경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셨는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비가 오고 뭐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제 의도는 그렇지 않고 좀 폭력적인 그런 이미지를 세팅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이후로는 거의 뭐 이게 어느 일본인지 조선인지 가늠하기 이렇게 특정짓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분명하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게 어떤 시대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제국주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고 뭐 그런 시대와 장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설정해놓고 가려는 뜻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도이기도 하고 오도가 아니기도 한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르적으로 봐서는 그런 이 군대 지나가고 막 꼬맹이들이 쫓아가는데 칼 뽑는 소리 들리고 호통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수키는 애기 안고 있고 뭐 또 애기를 맡겨놓고 떠나고 하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외놈 집에 첩살이 하러 가는 어린 엄마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택에 도착해서 한동안까지도 계속 그런 식의 근데 한여라는 건 이제 집에 도착하지만 드러나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아주 불쌍한 그런 조선 여성 라고 이제 해서 거기 들어가서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관객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끌고 갔다가 계속 이게 아닌데 하고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재미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그것은 오도가 아니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이 저택에서 벌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일본의 포갑적인 제국주의와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또 맞기도 한 그런 설정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그 일본 군인들은 나중에는 이 세 사람 주인공이 관부 연락선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는 그 배에서 또 일본군이 다시 나와서 막 고향에 간다라고 좋아하죠. 이때 그들의 모습은 무슨 제국주의의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요즘에 우리 군인들처럼 그냥 억지로 끌려갔다가 집에 간다고 좋아하는 그런 소년들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군인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의 젊은이, 평범한 젊은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북격이 최근에 개봉했던 한국영화 중에서는 그 작년에 개봉한 최동훈 감독님의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식민지 조선의 풍경하고 좀 대비되는 풍경이기도 했어요. 암살에서는 아무래도 장르 영화의 어떤 스펙터클을 좀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스코치 백화점 같은 그 근대의 어떤 상징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일본군 역시도 굉장히 성과학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좀 위압적이고 강력하게 이제 묘사되기도 이제 했었고요. 제가 이제 쭉 아가씨를 지난 한 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은, 박 감독님 인터뷰 기사나 뭐 저희를 포함한 여러 매체의 어떤 리뷰들에서 음악에 대한 질문이 좀 거의 안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이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음악보다 최우선적으로 미디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가씨를 반복하신 관객들은 음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한 질문들을 한 몇 가지를 드리고 이제 관객분들께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셨으면 하고요. 처음에 조용욱 음악 감독님,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조용욱 음악 감독님과 아가씨의 음악을 어떻게,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큰 그림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선곡을 좀 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되게 이제 클래시컬 음악인데 예를 들면 뭐 무슨 누구의 뭐 현악 사중주다. 그 중에 한 악장만 뽑아서 그렇게 이제 여러 곡에서 조금씩 그 골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CD 석장 분량이나 될 만큼 곡이 많았어요. 되게 뭐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화들에서처럼 바로 그 음악들은 없었고요. 바로 그거 약간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그 결국은 그 한 곡이 이 영화에 사용됐죠. 선곡된 단 한 곡인데 독회 히데코의 첫 독회에서 생퐁봉작의 살롱이라고 해서 채찍질하는 그 방이 나오잖아요. 그 상상 장면에 나오는 피아노 곡이 있는데 그게 라모라는 프랑스 작곡가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을 선곡한 거는 영화의 그 곡 딱 하나고요. 제가 미리 선곡했던 그 CD 석장 분량의 곡들은 대개는 뭐 무슨 브람스나 슈만, 뭐 멘델스존 이쪽이었고 낭만주의 쪽이고요. 또 후기 낭만, 후기 고전, 약간 20세기 음악도 약간 섞여 있고요. 그런 곡을 골라서 이제 배우들하고 음악 감독하고 스태프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좀 소편성의 실내악, 대화 나누는 기분에 악기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우리 4명이 나오니까 이제 현악사 중주가 많고 또 둘이 나오는 씬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중주 형식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하면서 이 음악을 꼭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영화의 분위기를 이렇게 상상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한테도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소편성으로 해보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원래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음악 감독과 함께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항상 영화를 찍고 나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곡들은 좀 한 30명 이상의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 치곤 작은 거지만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하는 곡들도 좀 있고 원래 생각대로 좀 실내악적인 분위기의 곡들도 있고 또 클래시컬 음악이 아닌 그런 그냥 뭐 어느 장르라고 말하기 힘든 그냥 영화 음악 뭐 저는 약간 모리코네풍이라고 느꼈던 곡이 하나 있고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은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씬에 같은 곡이 쓰였어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씬에 똑같이 쓰였는데 히데코가 자기 목을 막 조르고 막 하는 그 독회하고 그다음에 호텔 방에서 백작한테 와인 먹이고 막 유혹하고 막 그런 그 두 개의 씬이 제가 이 영화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인데 거기에 같은 곡이 쓰였고 그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게 그냥 저희끼리는 모리코네 풍이다라고 부른 곡인데요. 이건 그냥 클래시컬 음악 스타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나머지 곡들은 이제 좀 작은 편성에 실려있고 그게 있었죠. 이미 오는 소리. 그거는 제가 영화를 막 각본 쓰고 막 그럴 때 와이프가 권해준 곡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박인희라는 가수가 부른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인희라는 가수 잘 모르시죠? 70년대 유명했던 여자 가수인데 포크 계열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뚜아 에무아라는 그 남녀 혼성 팀의 멤버이기도 했고 나중에 솔로가 됐고 그래서 이미 오는 소리는 그 뚜아 에무아의 곡이어서 저는 당연히 박인희 씨가 참여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인희 씨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뚜아 에무아 2기에 발표됐던 곡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도 참 노래 잘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저는 아주
이 영화에 맞겠다고 생각했고, 좀 그 옛날 영화들 보면 영화 끝날 때 그냥 스코어 연주 음악으로 끝나지 않고 주제가가 나오는, 가수의 노래가 실린 주제가가 나오는 그런,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고풍스러운 좀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원곡은 남녀가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여자 둘이 부르는 것으로 새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공동 제작자인 임순영 대표하고 아주 친한 윤종신 씨한테 의뢰를 했어요. 저는 이 가요 쪽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백치 같은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다 맡겼어요. 이제 그 가수, 어떤 가수가 좋을지 목소리만 좀 제가 좀 들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두 명이 된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김민서 씨가 그분이 숙희고 가인 씨가 히데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런 걸 상상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그래서 영화에는 당연히 숙희가 먼저 나오니까 가인 씨가 나중에 등장하죠. 가인 씨 목소리가 영화에 수록된 곡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음원 공개를 할 때는 윤종신 씨의 뜻에 의해서 바꿔서 가인 씨가 먼저 나오는 게 더 윤종신 씨 생각에는 더 좋다고, 더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이제 나오겠죠. 그때는 아마 다시 가인 씨가 나중에 등장하는 버전. 가인 씨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나중에 등장하는 게 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영화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음악은 뭐 이 정도. 제가 조영욱 음악 감독하고 JUSA부터 했으니까 정말 긴 세월 동안 많은 작품을 해왔는데, 저희 생각에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그 팀워크. 그래서 항상 그 전에 만들었던 곡 작품보다 새로 만든 것이 더 마음에 들고, 항상 더 우리의 최고작은 항상 최신작이다라고 저희들끼리 그냥 생각하는데, 이번 음악도 그 전에 최고작이라고 생각했던 박쥐보다 더 낫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초야 때 숙희가 1절을 부르는 노래인 세기말의 노래라는 그 옛날 노래를 처음 듣고는 저 곡이 무슨 곡이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세기말의 노래라는 제목의 곡이던데, 또 가사를 또 검색을 해서 쭉 읽어다 보니까 숙희가 굉장히 좀 더 애잔하게 느껴지고 또 쓸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곡에 대해서 좀 얽힌 사연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 시절 어떤 뭐 대중가요를 부르게 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들어본 결과 이 노래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구슬프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숙희의 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딴 남자한테 맡겨놓은,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3부에서 초야의 그 방에서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관객이 볼 때에는 히데코가 혼자 즐거움을 누리는 씬이잖아요. 스스로 쾌락을 창조하는 씬인데, 그때 이것이 혼자 숙희의 노래가 옆에서 들려옴으로써 말하자면 숙희와 함께 느끼고 즐기는 듯한, 숙희의 도움을 받아서 즐기는 듯한, 숙희 생각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 또 반전이 있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글프면서도 그런 행연. 노래 가사가 저는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 우리말의 그 구사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참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참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까다로운 이 거리에 언제나 거리, 이 길거리가 까다롭다라는 그런 형용사도 참 재밌고 아주 운치 있고 고풍스러운 그런 그 우리말 표현이 많이 등장해서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한번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세기 마른 노래 찾아보시면 옛날 가수가 부르는 버전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곡은 지금 준비 중인 OST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요? 키가 부르는 걸로 들어가겠죠. 김태리 양이 부르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관객분들이 벌써부터 한 분당 하나씩만 하는 질문하고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냥 말하면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사키가 되게 히데코 아가씨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협적인 인물이었는데 영화가 중후반으로 갈수록 사사키가 사라지잖아요. 그걸 보고 사사키가 약간 조금 일종의 맥거핀의 요소였는지 사사키 역할도 좀 궁금하다고 그 수키랑 히데코 아가씨랑 도망갈 게 서재에 있을 때랑 시간이 좀 많이 흐르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모가 도망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 사사키가 조금 그거에 있어서 좀 예민했을 텐데 그렇게 좀 쉽게 탈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따로 사사키가 다른 걸 한다고 설정을 해놓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편집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찍어놓은 것이 없고 각본에도 없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우선 이모가 탈출하다가 잡혔다는 얘기는 사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오래된 일이고 영화에서는 금방금방 붙어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니까 그만큼 히데코가 누가 감시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못 떠난다는 그런 것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사사키 부인이 어떻게 퇴장하느냐가 더 잘 묘사가 되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그래도 긴 영화에서 그 얘기를 더 하기는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거기서 좀 밸런스가 깨진 면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은 원래 사사키 부인 역으로 김혜숙 선배를 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작은 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드리면 화내지 않으실까 해서 아예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뭐든지 그냥 친한 사이니까 그냥 작은 역이라도 할 수 있다고 겁내지 말고 그냥 시나리오 보내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생각처럼 좀 무명 배우가 사사키 부인 역을 했다면 퇴장을 어떤 식으로 해도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기왕 나오시게 되니 자꾸 이제 찍을 때 조금만 더 재밌게 찍어볼까.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어떻게 그 잘하는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그 존재감은 커가고 커져만 가고 각본에 더 배려를 하기에는 시간상 안 되고 그래서 찍으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이건 좀 틀림없이 무슨 말이 나올 텐데 이 사이에서 그래서 근데 도저히 저는 해법을 못 찾았어요. 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었어요. 나중에 지하실에 백자에 끌려갔는데 사사키 부인의 모가지가 어디 유리병에 들어있다는 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스태프들이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구나 그동안
저런 것도 아이디어를 없이 내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혜수 선배한테는 이제 이런 설명을 미리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고. 네. 그 다음 질문 여기 앞에 제가 그 다음 분은 위쪽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말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가씨를 5번째 보는 건데, 네, 볼 때마다 늘 새로운 느낌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항상 저를 가장 사로잡은 그게 뭐였냐면, 등장인물들이 모두 2개의 국어를 이제 2개의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제감정기라는 되게 이분법적인 상황 속에서 쓸 수 없을 밖에 없는 언어였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인상이 깊고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수키랑 그리고 이모부랑 그리고 백작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쓰는 이유가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한 미천 잡아서 떠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의 언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히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일본어가 어떻게 보면 성적 그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한테 폭력의 언어였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조선말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억압을 풀어주고 또 수키랑 자신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전복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모든 게 다 전복되는, 지금 떨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하실 때 이런 걸 굳이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분법적인 언어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언어가 가진 권력의 기능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되게 제가 국문학도로서 또 되게 기뻤고, 또 약간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그 들레즈가 제1의 의미, 제2의 의미, 제3의 의미라는 개념을 영화에 적용을 했는데 그 제3의 의미가 약간 그냥 정말 그 캡처된 영화, 이미지로서 영화를 이제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그 의미나 그런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영화 자체에 보여진 이미지와 관객한테 다가갔을 때 어떤가 라는 점에 집중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 영화 속 그 장면이 그 백작을 기다리는 장면, 그 그림 수업을 기다리는 장면이라고 보았어요. 그때 딱 정지가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 모두가. 그래서 왜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그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작가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원칙을 정해놓고 쓰지는 않았는데 드라마의 요구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의 그 용법이 딱 나뉘어지게 돼서 저희도 참 즐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 권력 관계, 식민지 시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지. 사실 히데코는 일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인에게 일본어가 억압의 언어인 그런 상황. 그래서 조선말을 더 친근하고 그런 그 우정과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역설, 그런 것이 특히 이제 마지막에서 그 이모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극적으로 드러나죠. 그것은 조롱이기도 하고, 거꾸로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조선인인 이모부. 자기는 물론 자기가 조선인이 되겠다라고 뭐 말한 적은 없지만, 히데코가 어쨌든 조선말을 더 편하게 좋아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게 된 자신이 그렇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일본어를 쓰다가 조선말로 드라마틱하게 넘어가는 순간이 어떤 쾌감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화 미술 수업을 기다리는 그 장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시간의 흐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정지된 시간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녀들이 그대로 어떤 실내 풍경을 그리는 회화 속의 주인공인 양 이렇게 그려진 듯이 가만히 있는 그 순간 밖에서 구름이 지나가면서 해를 잠깐 가리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또 사라지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은근히 흐르는 긴장 이런 것들이 제가 원했던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뭐 들려야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 근데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작이 거기서 또 다른 한이와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고 시시덕거리고 있고 그 아가씨를 초조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더 열렬히 기다리게 만들겠다는 뭐. 근데 그것조차도 또 다 수키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관객이 그 계단에서 백작이 뭐하고 이제 동시에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좀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에 첨언을 주자면 제가 그 히데코와 수키, 코우즈키 그리고 백작 네 명의 등장인물 중에 유일하게 코우즈키 말이 3부가 되기 전까지 일본어를 쓰고 있지 않다가 이 남자가 조선말, 이 남자 입에서 조선말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이 추락했을 때잖아요. 예, 두 여성에 의해서. 그런 것도 다음에 영화를 보실 때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아까 방금 질문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기 제일 뒤에 번쩍 들어주시면. 예, 영화 정말 잘 봤고 저도 5번을 봤는데요. 볼 때마다 처음엔 이제 반전이 되게 놀라웠고 이제 여러 회차를 볼수록 저도 다른 요소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이제 배우들한테 그렇게 연기를 끌어내신다는 게 참 대단했고 특히 이제 김민희 씨랑 또 이제 김태리 씨한테서 그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면을 끌어내시고 또 특히 이제 김민희 씨는 그 1, 2부를 같이 보면 그게 정말 이제 다 알고 보면 사실 모든 걸 다 이제 쥐던 분인데 그걸 이제 그 순간순간을 이 부에 맞게 이렇게 포착을 하신 게 참 대단했고 또 이제 그거를 편집이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편집 이런 면에서 되게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음악도 정말 좋았고요. 긴장이 많이 되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질문은 보면은 인물들이 그 대사를 어떤 한 인물이 했던 대사를 이걸 이제 엿듣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한 인물이 했던 대사를 다른 인물이 이제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일본어건 한국어든. 근데 이제 그게 그 한 부 안에서 장면이랑 장면을 이제 이어주거나 어떤 시간 선후 관계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1부랑 2부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와, 일단 저런 분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 남성의 미래는 아직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사의 그런 반복의 놀이가 이 영화 전체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은 아주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의 선후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보다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것들은 히데코가 많이 하게 되는데 히데코가 늘 책 읽는 사람, 그러니까 문학 아무리 외설이지만 어쨌든 문학이죠. 문학은 그런 문학에 길들여진 문학적인 표현에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인용이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그 느낌을 창출하는 그런 놀이에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히데코는 이 이모부의 비밀, 백작의 비밀, 수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노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마치 거미줄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미처럼 여기서 이 줄을 통해서 전달된 것을 저쪽 줄로 전달하는. 근데 그럴 때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일본어로 말해진 것을 조선말로 한다거나 바꿔서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는 자막으로 읽었던 것이 소리로 들린다거나 반대거나 그런 또 색다른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히데코 말고는 뭐 수키가 한번 그 탁월하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백작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그 순간에 좀 장난스러운 그런 농담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백장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백장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의 연장이고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이제 받아보고 싶은데요. 손 한번 예 앞에 저 마음 같아서 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전 감독님 정말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영화를 6번째 보는 건데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히데코가 수키한테 너희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하고서 물었을 때 회상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수키가 그 작물 어미 그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림자가 비춰지면서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되게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회상이 그러니까 웃기 전에 그 회상이 시작될 때 그때 그 복순 씨의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아서 붙이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건 명백히 그 목 매달린 모습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그 씬을 그림자로 처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 개봉판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사실은 수키가 그 집에 이제 한여로 들어가기로 이제 다 짜고 나서 1년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수업 받는 백작에게. 그러니까 한여로서 얘는 한여 경험이 없으니까 끝단위만큼 한여 경험이 없으니까 뭐 기모노 입히는 법, 뭐 그 일본식 머리를 만들어주는 법 이런 것들을 수업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 이제 확장판에서야 조금 볼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복순 씨 머리가 가만히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그 독해할 때 그 히데코가 하는 머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머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 매달려 죽은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 형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짧게 할 테니까 한 분만 더. 저분 아니 그 앞쪽에 죄송. 네. 저는 짧은데요. 그 엔딩 크레딧을 등장순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제가 언젠가부터 아마 제가 뭐 올드보이인가 언젠가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냥 큰 싱글 카드로 배우 이름들 들어가는 것이 따로 다 있으니까 스타들은 다 그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롤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뭐 유명한 순서라든가 뭐 그런 게 말고 영화에 나온 순서대로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아까 합장판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기사로 그걸 논의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합장판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실지 생각한 게 있으신지? 예, 지금 근데 와전이 돼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3시간 3분이라 된다고 돼 있던데 그거는 처음 그 현장 편집 촬영이 끝났을 때 현장 편집본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개봉판에서 뭐 20분 내지 20몇 분만 늘어날 것 같아요. 편집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고요. 제일 큰 변화는 이 수키가 사기꾼이었다라는 것이 좀 더 늦게 관객한테 제시돼요. 백작도 사기꾼이고 수키도 사기꾼이고 둘이 한패다라는 것이 꽤 늦게 제시돼서 관객이 한동안 수키를 그냥 좀 약간 껄렁껄렁한 약간 불량스러운 하녀 사기꾼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원래 각본의 구성이었고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뭐 전혀 완전히 새로운 씬이 들어가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씬인데 좀 길고 뭐 빠진 샷들이 조금 복원되고 뭐 그냥 같은 샷인데 좀 길이를 좀 짧게 잘랐던 것이 늘어나서 좀 여유 있게 사람들 배우들 표정을 좀 더 감상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오늘 최대한 마른 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도 김혜리 기자를 포함해서 지금 2차례 정도 집의가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또 대학생 관객들에게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또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내팽겨치고 아가씨를 보러 와주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객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찬욱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길게 하느니 질문 하나 더 받겠다 이런 태도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 번 봐주시고 한 번만 봐주셔도 진짜 고마운데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만드는 일이 이제 헛된 이 애쓰는 일이 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힘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영화는 좀 또 이것과 아주 다른 좀 거치고 막 그런 영화 이렇게 예쁘지 않은 영화가 나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